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방송 시청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뭐 오늘 시장이 조금 좀 네. 출렁출렁 하다가 오후장에는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마감이 됐어요. 일단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장 끝날 때까지 수급에 대한 교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재미는 없었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네. 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만기 부담감이 있는 만기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화요일, 수요일 거래가 되면서 이 선물 쪽들, 이런 쪽들 정리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보다 보니까, 그쵸? 뭐 어제는 매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만기 부담을 많이 덜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그냥 특별하게 뭐 별다른 그런 부분들 없이 뭐 오전장에 좀 출렁거렸다가 오후장에 다시 이렇게 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고, 그러고 난 다음 장 동시효과 때, 오후장 동시효과 때는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한 9,500억 정도를 팔았는데요. 자, 그 중에 한 4천억 정도가 오후장 동시효과 때 나온 물량이고요. 그 부분을 이 증권 쪽이죠. 한 동시효과 때 금융투자 쪽에서 한 6천억 정도를 프로그램 매수가 오히려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상쇄하고 뭐 지수 자체는 좀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지금 이번 주말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가 나오죠. CPI가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지금 그런 것들, 요번에 발표되는 CPI는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린 게 5월 달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금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지금 5월 달 물가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 아니면 뭐 별반 나아진 게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연준에서는 향후에 뭐 얼마나 더 매파적으로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이번 주에 나오는 CPI가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을 이렇게 좌우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기술적으로 시장을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차트 모양을 봐서는 그렇게 썩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보시면 이때 한번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자, 여기가 2월달 고점은 이쪽이었었죠. 그리고 저때 뭐 3월 말 4월 초에 또 고점을 찍었습니다. 여기였어요. 그리고 4월 중순에 또 고점을 찍었고, 이번에 또 며칠 전에 고점을 찍었는데, 시청자님들 이렇게 보시니까 그렇죠.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고점을 낮추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 팔려는 물량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점을 이렇게 낮춘다라는 거는 기술적으로는 부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지금 주변 여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 2600포인트 아래쪽 이쪽에서는 상당히 좀 견고한 그런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쉽게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막판 무렵에 상해가 또 임시로 또 봉쇄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와서 또 뭐 코로나 상황 봐가면서 뭐 어떻게 할지 그 부분을 결정을 할 텐데요. 자, 그런 부분들도 약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북한 애들이 또 핵실험을 하긴 할 것 같아요. 뭐 예정된 핵실험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정부도 따로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대응 수위가 굉장히 높았죠. 뭐 얼마 전에 미사일 8발 쐈을 때도 우리 정부에서도 똑같이 미사일 8발을 쐈습니다. 그러고 저 5군단이었던가 뭐 1군단이었던가 그쪽에서 포병들 72문, 자주포 72문이 이렇게 모여서 또 사격 훈련을 했고요. 전투기도 서해상으로 20대나 띄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도발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로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쪽에서 또 우리가 강하게 이렇게 또 대응을 하면 반응이 어떨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뭐 개별 종목별로
그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지수에는 크게 좀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여라도 뭐 이 부분들이 조금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전저점을 깬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일단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를 앞두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에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되고요. 내일 CPI에 대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을 확인하는 거나 아니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시그널까지 더해져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키우거나 이와 같은 내용들이 좀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코스피에 대한 지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답답했습니다. 장중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상당히 좀 지루한 장이 연속이었는데 자 그동안에 지금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이 지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전강 후약 뭐 약하게 출발해서 또 끝날 때까지 더 빠지고 그리고 오전장에는 꼭 빠지는 증시 분위기. 자, 근데 오늘은 좀 반등의 모습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만족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수급에 대한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대규모의 매도 전환되는 모습이 좀 연출됐는데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의 일정 규모의 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기관 쪽에서 5천억 규모의 매수세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당일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중 내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모습이었고요. 후반대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역시나 이제 전반적으로 장중에 매도세로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 교차되는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오면서 큰 변동이 있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적극적인 수급이 부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시 한번 이 코스피의 분봉 흐름 보시게 되면은 연일 빠지는 흐름들을 오늘 오전장 내내 좀 다시 경험을 했었고 오후장에 반등을 보이긴 했었지만 결국에는 CPI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결국에는 좀 관망세로 마감했던 마지막에 선물 옵션에 대한 마감으로 인해서 좀 교차되긴 했지만은 시장에 대한 마감이 상당히 좀 만족스럽진 않았다. 내일장을 다시 한번 또 뚜껑을 열어봐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막상 내일 금요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뚜껑을 열어본다 하더라도 여느 금요일장에 대한 장중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CPI에 대한 발표가 우리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일까지 이번 주 한 주 내내 시장이 좀 관망세에 빠져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이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은요. 이 주중에 내내 좀 하락을 했지만 일봉과 그리고 주봉을 통해서 봤을 때 시장에 대한 등락이 나스닥보다는 이미 좀 거칠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단에서 또 하단에서 지켜줄 자리들은 꾸준히 지켜줬기 때문에 시장을 좀 횡보 과정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까지 해서 저점을 높여가는 주봉의 흐름이 연출됐고 이번 주는 조금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나타냈었던 하단에 대한 지지는 여전히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장 뭐 큰 등락은 없이 시장에 좀 관망세를 보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CPI 발표에 대한 해석을 뚜껑을 열어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한 재미를 못 느낄 때 이럴 때 시장에 대한 투매를 부추기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에 대한 투매 분위기를 느끼지 않는다라면 어떤 분위기? 개별적인 뉴스가 있는 섹터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주중 동안 뭐 지난주 후반에도 마찬가지인데 직접적인 뉴스에 호재가 나왔던 산업이다. 혹은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방산과 같은 수주에 대한 내용들, 조선과 같은 새로운 수주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신재생과 같은 정책에 대한 내용들 보시게 되면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오르고 내리고의 반복은 있었겠지만 결국엔 다시 한번 또 챙겨 올라오는 것들은 방산, 신재생, 조선 관련된 섹터들이었다. 그래서 직접적인 뉴스가 나왔던 섹터들을 또 집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요, V2X 키워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V2X를 하기에 앞서서, 자율주행차, 또 자율주행차를 하기에 앞서서 또 5G, 뭐 6G,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더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기에 앞서서 제가 어제 준비했었던 내용이
카메라 모듈이었습니다. 근데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옵트론텍, 캠시스와 같은 종목들의 급등세 오늘도 또 이어지기도 했었고요. 카메라 모듈의 더 본격적인 상승세를 위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엔 자율주행이 되고 또 6G까지의 기술 개발이 된다면은 나중에 최종에서는 이루어지는 거는 CITS, ITS에 대한 기술, 그리고 VTX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와 같은 기술의 방향성으로 시장 종목들 찾아 나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와 같은 관련된 뉴스가 오후장에 나왔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이 강남 지역에서요, 자율주행 4단계에 대한 기술 실증을 확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임시 운행을 허가를 취득한 상태이고요. 일단은 이 서울시 지원과 국토부 지원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범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은 4단계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준다라면은 AI 모빌리티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AI와 결합된 V2X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서울시에서는 일찍이 이 선거 과정을 통해서 자율주행 비전 2030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5년 동안에 1,487억 원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울시 지원으로 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사업을 현대차, 기아차가 원활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찍이 이 현대차 그룹에서는요, 2030년도를 바라보면서 자율주행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하여금 오늘장에서 뭐 시간의 단일가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한 뭐 중요한 자료 화면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가 살아났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5G, 6G, 그리고 V2X와 같은 기술에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이고요. 자, 일단은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V2X에 대한 이 사용 화면인데요. 일단 자율주행이라는 것을 진행한다라면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카메라 모듈에 대한 기술의 발전부터 해서 차량용 전장화, 그리고 여러 가지 AI, 또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이야기들이 접목될 것인데요. V2X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같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죠. 달리는 차 안에서의 모든 이 사물이 인터넷이 연결된다는 뜻이고요. 다음 자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물 간의 인터넷의 구현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망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능형 교통망 시스템이라고 해서 ITS에 대한 시스템이 앞으로 도입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들었던 키워드들, 자율주행, V2X, 뭐 5G, 6G, 그리고 ITX 이와 같은 키워드들에 대한 솔루션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기술 패러다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율주행에 대한 키워드를 한다면 저는 빠지지 않고 꼭 이야기 드리는 종목이 두 종목이 있는데요. 자, 우선은 모트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자율주행 시범에 대해서 뉴스 혜택을 받고 좀 급등세를 보였고요. 일단은 최근에 한 달 동안의 액면 분할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상당히 변동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최근에 10,000원 선에서 15,000원 선까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차익성 물량으로 해서 크게 하락도 했지만 지금 오늘 날짜에서는 좀 단기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뭐 차트적으로 했을 때 단기 탄력을 볼 수 있는 단타 관련돼서 움직임이 좀 좋아 보이고요. 자,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저는 라닉스 이야기도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 자, 라닉스에서는 이 주가에서는 어떤 커다란 뭐 거래량 유입이라든지 뉴스를 찾아보기는 어렵는데 오늘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 출발할 때도 좀 시초가부터 해서 뉴스를 받고 출발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라닉스,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인포뱅크도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항상 거론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 인포뱅크가 큰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연말 때 그리고 또 작년 초반 때에도 이와 같은 움직임으로 해서 인포뱅크 자율주행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까지 얘기 드렸던 모트렉스, 라닉스, 인포뱅크는요. 제가 오늘 키워드의 제목으로 정했었던
V2X 또 수혜주로도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결국에는 일맥상통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이 캠트로닉스도 있습니다. 캠트로닉스가 실질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스마트폰 관련된 사업뿐만 아니라 캠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서 자율주행 연구라든지 뭐 ITS라든지 V2X에 관련된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좀 직접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에 있었던 모토레스, 라니스도 마찬가지로 뭐 실질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i3 시스템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주가가 이 작년까지 했을 때는 하향 추세를 좀 보이다가요. 추세를 바꾸고 난 다음에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인데요. 이 종목도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견고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의 연속성이고요. 이 종목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 자율주행에 대한 또 이 기술이 있는 트루윈. 이 종목도 있는데요. 사실 주가의 위치를 본다라면은 지난해까지는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유지해 왔는데 올해 와서는 좀 부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 상태로 봤을 때 중기 박스권에 대한 상단을 지지하는 것인지 이 부분들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은 이탈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는 것을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와 같은 종목들이 자율주행이고 V2X이고 ITS고 이와 같은 키워드를 따라갈 종목으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일단 내일장부터는 모트리스와 라닉스, 인포뱅크 중심으로 해서 종목군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종목들의 확산 움직임들도 기대해보자. 일단 시장에 뭐 큰 재미가 있는 장은 아니다 보니까 정부의 직접적인 뉴스가 있고 기업에 대한 투자 얘기 나왔던 섹터에 대한 관심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는 자율주행 키워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섹터는 로봇입니다. 자, 계속 지금 EJ 시간을 통해서 계속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로봇, 방산, 항공우주, 수소, 신재생. 로봇, 방산, 항공우주, 수소, 신재생. 로봇, 방산,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아마 이제는 제가 뭐 일반적인 뭐 어떤 얘기를 하면 나도 어느 정도 좀 들어본 내용이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실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로봇 관련해 갖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계속해서 뉴스가 생산이 되고 좋은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은 방산이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 수소 섹터들도 마찬가지니까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뭐 전부 다 이렇게 끌고 갈 힘은 없고 일부 섹터들을 끌고 가니까 이렇게 좀 돈들이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뭐 오늘도 이 정부 쪽 관련해 갖고 정확히 얘기하면 어제죠. 규제 개혁 관련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한덕수 총리께서 그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 갖고 이 자율주행 로봇이 지금 도로로 이렇게 보도로 사람 다니는 길이요. 보도로 못 다니는데요. 법으로는 물론 다니고 있지만요. 법으로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율주행 로봇 같은 경우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도로로만 다녀라 이렇게 되면 뭐 이게 어떻게 생태계 자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좀 꾸준히 제기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총리께서 이런 부분들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뭐 그런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뭐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죠. 자, 뭐 보도까지 이렇게 좀 허용을 해준다라면 다른 쪽에서도 규제 개혁 관련해 갖고 상당히 좀 현 정부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오늘 또 저런 것들 협의회가 하나 출범했습니다. 자, 저 화면에 보시는 건데요. 자, 산학연이 주도를 해서 로봇산업 규제혁신협의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얘기한 게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뭐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내용은 그런 겁니다. 지금 로봇 산업이 워낙 초기다 보니까 뭐 규제가 어떤 것 때문에 이 산업이 잘 안 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봇 4대 로봇을 협동 로봇, 그리고 안전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웨어러블 로봇, 요렇게 4가지 정도를 지금 4대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4대 로봇 섹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산업용 로봇들 이런 것들은 거기서 빠져야죠. 이런 것들이 가장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요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좌측 위에 있는 것들, 저게 협동 로봇입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뭐 사람이 들고 뭐 사람하고 이렇게 협동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봇팔 같은 거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저걸로 얼음도 깎고요, 라면도 끓이고 뭐 별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협동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쪽에 있는 것들, 우측에 있는 거, 저건 많이 보셨죠? 도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저런 게 안전 로봇이에요. 근데 뭐 보니까 가격을 보니까 비싼 건 뭐 한 90만 원 정도 하고 싼 거는 60 몇만 원씩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요. 저기는 지금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 저거죠. 좌측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지하철역이나 또 저 가끔 TV 광고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로봇이 막 이렇게 뭐 수건 타올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이 돼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자기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 갖고 저렇게 자율주행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은 우측에 있는 저걸 갖고 웨어러블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사람이 뭐 이렇게 있고 또 저런 것들이 저 무거운 것들 이런 거 들 때는 상당히 힘이 적게 들면서도 굉장히 좀 무거운 것들을 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며칠 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의료용 로봇 관련해 갖고 저런 쪽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어쩌면 삼성에서 처음 내놓는 로봇, 그런 것들이 저 입는 로봇, 그러니까 웨어러블 로봇이죠. 저런 쪽일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쪽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일단은 저런 쪽에서 필요한 규제 철폐가 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점검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눈에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네이버도 나섰죠. 네이버도 나섰는데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자, 네이버는 로봇을 파는 게 아니라 로봇의 두뇌를 판답니다. 네이버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 엄청난 빅데이터로 AI를 이용을 해서 이 로봇의 그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 쪽 뭐 이런 쪽을 네이버는 만든 겁니다. 자, 지금 로봇이 그냥 쇠로 철로 그냥 로봇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게 움직이고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분명히 어떻게 움직이라는 뭐 그런 부분들,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네이버에서는 그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면, 그쵸? 로봇 산업의 진입 장벽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고요. 자, 각각 이렇게 분업화가 되다 보면 로봇의 가격도 내려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로봇 대중화가 훨씬 많이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서로는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종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좀 핫하게 움직이는 종목, 이게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 있죠.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데요. 자,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는 저는 시청자님들께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이 휴림 로봇이 뭐 삼성의 M&A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굉장히 좀 투기적인 시세가 나왔어요. 근데 뭐 어떤 유튜버분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부터 10배 가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참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7천억이거든요. 7조 어렵겠죠. 그래서 조금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너무 질러대는 거, 뭐 일부 뭐 우리 전문가들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심하게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 삼성 쪽에 M&A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냐 하면 우리 레미안 있죠. 거기 라이프관에 이 저 휴림 로봇에서 만든 태미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렇게 좀 안내를 하면서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로봇인데요. 자, 뭐 저게 2019년도의 뉴스입니다. 휴림 로봇 저 태미가 초도 물량 뭐 전부 다 팔렸다라고 완판됐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근데 막상 2019년도의 실적을 보면요, 그렇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뭐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극소량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하시더라도 이미 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 삼성 쪽에 뭐 그런 얘기가 조금 흐지부지해 버리게 되면요, 고향 앞으로 가죠. 그러면 이게 1,000원부터 올라왔는데 한 4토막, 5토막도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리스크 관리를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하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이 휴림 로봇은 질러대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사이맥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반도체 이송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뭐 이송 로봇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게 앞장서서 가진 않아요. 근데 뭐 이 다른 로봇주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좀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 한 번씩 이렇게 투기적인 그런 시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맥스는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봇 관련 주식들은 실적 부분들이 거의 안 찍혀 나옵니다. 근데 이 사이맥스는 다른 쪽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교육용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좀 연구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시간이 좀 지나고 그쪽 부분들이 매출로 이렇게 좀 연결이 되면 뭐 앞장서서 갈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상태는 다른 종목들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뒤에 차분하게 좀 이렇게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보면 유진 로봇이 있죠. 자, 요거는 유진 로봇은 로봇 관련주가 맞아요. 로봇 관련주가 맞는 게, 자, 2021년도 기준으로 이 매출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요, 99%가 이 지능형 서비스 로봇 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이 없고 로봇 쪽만 있다라는 거예요. 99%니까. 자, 근데 이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1분기 실적을 한번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요. 자, 작년에 매출액이 50억 정도였습니다. 작년 1분기에 매출이 50억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가 119억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18억이 적자였는데 올해 1분기에 21억 흑자 전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99%가 서비스용 지능형 로봇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지능형 로봇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탑픽 종목을 하나 좀 또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되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탑픽은 제가 2월 달인가 3월 달에 2월 달 정도 되겠네요. 그때 추천을 해드리고 난 다음 10몇 프로 정도 수익 나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난 것들은 빼거든요. 빼는데, 그래서 다시 그거 지나자마자 또 추천을 드렸는데, 그때보다도 말씀드렸을 때 그때가 23,000원대였으니까 한 1,300원 정도는 뭐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네요. 며칠 전에 5월 말쯤에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자, 일단 뭐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이거는 설명을 몇 번 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다른 쪽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냥 한마디로 딱 찍어서 그냥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확실한 기술력을 보유한 로봇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휴보라는 로봇 있죠. 두 발로 걷는 이족 보행 로봇. 자, 그 로봇을 만든 게 카이스트 출신들 교수님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창업자가 휴보 아버지라고, 휴보 아빠라고 불리는 분이 만든 건데요. 자, 그래서 기술력은 우리나라 어떤 로봇 기업들도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자, 이족 보행 만드는 로봇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뭐 아시보나, 그다음에 저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이 이족 보행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많이 실생활에 이렇게 쓰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에는 많이 쓰이겠죠. 사람이 가는데 다 가야 되고 그러면 이족 보행, 사족 보행이 많이 쓰일 텐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 자체는 아니니까요. 뭐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런데 기술력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 하면요. 휴보라는 로봇이 2017년도에 그 로봇 챌린지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 재난 상황에서 임무 수행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자, 그때 1등을 했습니다. 뭐 그다음에 2등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요. 그렇다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보다 기술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거기 그런 거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하고 비슷한 우리나라 로봇 기업을 찾아라 라면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그리고 기술력이 또 하나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요. 이 휴보라는 거, 이족 보행 로봇을 MIT 공대하고 미국 국방부 이런 데다 납품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뭐 그냥 다 소프트웨어까지 입혀갖고 납품을 한 건 아니고요. 휴보라는 저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납품을 하면 그쪽에서 뭐 소프트웨어는 만들어서 거기에다 휴보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이 없으면 MIT 공대가 어디입니까? 미국 국방부가 어디예요? 그런 쪽에 납품이 됐다라는 거는 뭐 이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증명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저 레인보우 아스트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 화면에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천문 관측 장비예요. 천문 관측 장비인데 요게 지금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천문을 관측하는데 뭐 저도 천문학자도 아니고 로봇 공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요. 이 로봇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쪽 미국, 일본, 이탈리아 쪽 다 선진국들이잖아요. 이런 나라에 저 레인보우 아스트로가 수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 향후에는 이 천체 관측할 때 그런 부분으로도 상당히 좀 매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작년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적자 기업은 아니었어요. 2017년도까지는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뭐 미국 국방부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러면서 흑자가 난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딱 스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연구개발만 했었어요. 연구개발만 했는데 작년 초에 상장이 됐었죠. 작년 초에 상장이 되고 난 다음 딱 보니까 이제는 주주들 눈치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연구개발만 할 수는 없고 상업 생산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전환 중입니다. 그리고 자금은 상장할 때 마련된 자금이 있고요. 또 작년에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또 전환사채를 발행한 게 있어요. 물론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19,000원대에 발행을 했는데 이거 주가 떨어져도 이 전환가액 낮추는 그 리피팅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은 조건으로 그렇게 발행을 한 거죠. 이자율은 0%였었고요. 자, 그런 걸로 지금 자금이 마련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설비 투자에 쓸 거예요. 그런데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 거의 부품들 이런 것들을 로봇 기업들 보면 뭐 감속기는 어디서 사오고 뭐 다른 거 어디서 사오고 모션 제어 칩도 사오고 이래서 거의 이렇게 조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이 100% 그냥 내재화하는 거 그걸 목표로 연구 개발을 했고요. 감속기 하나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 감속기마저도 내재화를 해서 이 부품들 이런 것들을 다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또 이런 흑자 기조는 작년에 적자였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또 흑자 기조는 쭉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요거는 좀 눈여겨서 보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몇 번 지금 뭐 한
2주 만에 2주도 안 됐을 것 같아요. 한 서너 번 정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캠트로닉스입니다. 앞서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ITS라든지 그리고 V2X라든지 이와 같은 키워드를 건네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내일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율주행 시증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출발하는 모트렉스라든지 라닉스, 인포뱅크를 떠나서 후발 또 앞으로 또 실적이 탄탄한 이 캠트로닉스를 또 추천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모트렉스라든지 라닉스에 대한 거론을 많이 해드렸었고요. 실질적으로 제 추천주 안에서도 라닉스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캠트로닉스를 좀 더하는 것이고요. 우선 이제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V2X와 같은 키워드들이 나올 때 수혜받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이제 도로 노변 기지국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차량 단말기, 무선통신 안테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좀 공급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회사를 통해서 카메라 또 ADS 개발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센서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또 인터넷망 이와 같은 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 발전에 대한 실적 성장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대된다면은 기업에 대한 가치주로서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캠트로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올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장기 이평선들을 좀 지지하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해왔다가 최근에 시장에 대한 등락을 좀 보이면서 하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장기 이평선들을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하단에 준비되고 있는 이 박스권 하단을 좀 가격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저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접근한다면은 다음 매물대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상해 보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26,500원 정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22,2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자,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5G 섹터들이 다 마찬가지였었죠. 굉장히 못난이 짓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추천 종목들 이런 쪽에도 거의 안 올라올 정도로 이 5G 섹터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데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때가 향후에 실적 부분들이 나아질 수 있다라면 그때가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추천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맨날 거기에요. 맨날 거긴데 이게 그렇다고 맨날 거기에 그냥 계속 이렇게 있지만은 않겠죠. 자, 이 오이솔루션은 뭘 하는 회사냐면요. 자, 신호를 변환하는 광 트랜시버라는 게 있습니다. 부품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좀 저기에 화면에 나오는데 되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두 번째 패스 하시고요. 자,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너무 깊게 알려고 해도 그것도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광 트랜시버가 뭐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또 광 트랜시버가 하는 역할, 요런 것들을 알고 이게 앞으로 많이 사용될까? 이 부분 정도만 알면 투자하는 데는 충분하겠죠. 자, 저 제일 우측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가 쳐진 부분들이 있죠. 광 케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 트랜시버가 있고, 그 다음 밑에 통신 장비가 있죠.
자, 광트랜시버는 광 케이블에서 오는 광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통신 장비 쪽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통신 장비 쪽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광 신호로 바꿔서 다시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해가 제일 쉽겠네요. 통역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쪽 아프리카 사람하고 얘기하면 뭐 영어야 뭐 손짓 발짓으로 어떻게도 좀 되겠지만 아프리카 사람하고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꼭 필요한 거죠, 이 통역은. 자,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부품이다. 요렇게 보시면 이해가 가장 쉬울 겁니다. 자, 그런데 저 지금 요거 용도를 먼저 말씀드린 게 다음 얘기들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정부 정책 중에 또 며칠 전에 하나 나온 게 있죠. 또 뭐냐면요. 내년부터는 빌라나 개인 주택까지도 광 케이블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뭐 내년부터 신축 건물은 전부 다 해요. 뭐 빌라든 뭐든 간에 개인 뭐 주택이건 간에 무조건 광 케이블을 다 설치하는 게 의무화가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며칠 전에 대한광통신이 한번 들썩했었죠. 들썩했었는데 자, 그때 제가 뭐 이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보고 뭐 실적 보면 별로 실적이 좋아진 거 없고 전년 동기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뉴스를 보고 이게 이제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아까 보셨듯이 그 광 케이블을 통신 장비에다가 신호를 바꿔주는 그 광 트랜시버를 통해 갖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전부 다 광 케이블을 깐다라면 저 광 트랜시버의 수요 역시도 마찬가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 정책이 저런 방향으로 나간다라면 이 실적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또 이게 대표적인 5G 관련주로 엮이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G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되게 저기 나오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5G 사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세 번째 정도가 아마 2022년일 거예요. 자, 2022년도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5G 가입자가 한 6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6억 6천만 명. 자, 그런데 LTE 사용자가요, 40억 명이 넘습니다.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는 LTE를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가 40억 명이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저런 것들, 장비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깔려 있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2027년도 그쯤이 되게 되면요, 5G 사용자가 이 LTE 사용자를 넘어설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5G로 이렇게 전환하신 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5G가 첫 상용 서비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시행을 해서 한 4년 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뭐 우리나라 포함해 갖고 4년 동안 가입한 그 숫자 이상으로 매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 5G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설비 투자는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게 되면요, 이 투자가 잘 안 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하다 말았잖아요. 지방에는 지금 다 LTE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투자가 돼야 될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게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치가 될 겁니다. 삼성전자에서도 미국에서 많이 수주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 5G 장비들, 부품들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 굉장히 실적 부분들이 좋아질 겁니다. 딱 하나가 문제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적이 안 나와 이런 거잖아요. 실적 잠깐 좋아졌다가 실적이 안 나와 이런 건데, 그 실적이 안 나온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공사를 못해서 그런 거고, 이제는 우리 마스크도 다 벗고 뭐 공사 이제는 투자를 못한다라면 그거는 통신사가 정말로 욕을 크게 먹을 그런 일이겠죠. 자, 투자는 올해부터 많이 이렇게 재개가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될 테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제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뭐 삼성이나 노키아 쪽 이런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한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빠져 있는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차트를 보면서 저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도에 자, 72,000원까지 갔었나요? 72,000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작년 초에도 마찬가지 조정받았다고 6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갔다가 참 1년도 넘는 기간 내내 이게 주봉이니까요. 계속 빠지다가 올해 뭐 1월달, 2월달이네요. 그때 26,200원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는 주봉상으로도 몇 달째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전년 동기보다 안 좋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주가 자체는 안 빠집니다.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중에 이게 될 게 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뭐 시간이 그렇게 크게 길게 많이 걸리지도 않을 거야. 조만간 좀 움직일 것 같은데 이 투자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시세를 보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즉 저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매집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가격이 오늘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한 3시 한 10몇 분 정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8,000원대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뭐 1,000원 이상을 10분 동안 이렇게 올리고 동시효과 때 또 쭉 땡겼어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플러스 3%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렇지만 뭐 요거 뭐 1,000원 정도 이것 때문에 주식을 못 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올라 있는 종목이다라면 조정을 기다리겠지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조정을 그렇게 기다리지 말고 조금 지금부터 차분하게 매수를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하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뭐 1차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잡지는 않겠습니다. 목표가는 36,000 요게 잠깐 잘못됐네요. 목표가는 3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보다 이재필 전문가님이 열심히 또 이야기들을 좀 나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이 추억을 또 기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는데, 이 내용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 유튜브를 또 접속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통하는 방송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가 오늘이 좀 마지막 방송이고, 그렇죠. 네, 다음 주도 뵙게 되는데, 다음 주에 만날 때는 CPI 발표를 좀 듣고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 밤에 나오는 네. 거니까. 다음 주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거는 네. 지금 너무 좀 많이 엇갈려요. 어떤 맞아요. 기관에서는 되게 네. 작게 보는 기관에서는 7% 아래, 그러니까 앞에 7자가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데서는 뭐 8.3% 전달보다 그렇게 낮진 않을 거야. 이런데 대부분이 뭐 이렇게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네. 한 8.2에서 8.3% 정도 사이 정도 그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8.3% 정도 나온다라면 시장이 조금 고생을 시킬 거고, 또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온다라면 네. 조금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로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결과는 그걸 좀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좀 걱정을 크게 키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CPI 발표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